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지금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곧 연설에 나서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오늘 연설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올해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연히 그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역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전에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세 번째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피포지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그동안 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올해는 좀 더 진전된 제안이 있을까요? 올해 이제 5번째 연설이죠. 임기 마지막 연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북한에 대한 메시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는 매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가 유행이 심각하니까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공동체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 1년 전인 2019년 같은 경우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유엔이 들어가서 평화 연구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한반도의 평화 움직임이 활발했던 2018년도에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아무래도 남북한 유엔 가입 30주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제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거란 분석이 사실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잇따라 도발을 했고 네. 또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다는 조짐이 포착이 됐고 이에 대해서 IAEA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아주 진전된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평화 움직임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제안들을 다시 설명한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께서 각국 정상 중에서 몇 번째로 발언을 하게 될지 그 순서와 시간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새벽 3시를 넘어섰는데 미국은 현지 시간이 오후 2시 때입니다. 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14번째 순서로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현지 시간 2시부터 시작돼서 총 14번째 순서인데 보통 한 정상당 15분 정도를 주는데요. 이게 강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마다 좀 길어지는 사람도 있고 보통 한 20분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길게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4시간 반을 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직전인 칠레 대통령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순서는 총회 관행상 브라질이 늘 1번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엔 총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의 어떤 관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엔 본부 소재지가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지금 마친 상태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을 했을지 또 미중 갈등이나 아프가니스탄 상황 등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을지 당연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한 3분에서 5분 이내에 연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작년에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엔 총회가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건가요? 네, 지금 저도 앞에 쭉 영상을 보니까 정상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현장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일부는 본국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코로나19가 뉴욕 상황이 워낙 심각했어요. 매일 확진자가 6천 명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진작에 화상으로 역사적으로는 처음이었죠. 화상 유엔 총회가 결정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뉴욕 주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고 62.7%가 2차 접종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 사항이 나아져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현장에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칠레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고 계시고 앞에 연설한 다른 나라 정상들의 발언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13명 중에 가장 관심이 간 인물 역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겠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언급할지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해서 미국이 그동안의 뭐 CVID라든지 이런 강경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표현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오늘도 이 표현을 썼고요. 또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만한 발언은 좀 피하고 이 외교적 접근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제적인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거론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유엔 발언을 현장에서 북한 쪽에서도 듣고 있나요? 그렇죠. 유엔 총회장에 아마 북한 쪽에서도 사람들이 대표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아직 누군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김성주 유엔 대사가 나와서 듣고 본인도 차례가 됐을 때 북한 순서 때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북 관계가 한창 좋았을 때는 남북 유엔가의 30주년을 맞는 올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엔 총회장에 직접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사실 했었는데요. 그러나 워낙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소원해지고 있고 거기다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은 점점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남북한이 유엔 총회장 같은 국제 무대에서 만나면 가볍게 인사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방역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기조연설 전에 문 대통령께서 SDG 행사에서 BTS와 연설을 하셨는데 네. 그 내용도 한번 전해주시죠.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BTS 연설 같은 경우는 유튜브 공식 유엔 유튜브로 100만 명 이상이 시청했고 네. 실제로 비공식적인 접근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SDG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루는 회의입니다. 유엔이 제기한 인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정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밖에도 기후변화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죠. 우리나라 BTS 방탄소년단이 한국어로 6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리고도 꺾이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을 했고요. 모든 선택은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10대와 20대가 코로나로 인한 로스트 제너레이션, 즉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설을 하고 나서는 유엔 총회를 무대로 자신들의 노래인 퍼미션 투 데스를 공연을 하는 영상을 소개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국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100만 회분의 백신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로 유명하죠. 네. 근데 이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mRNA 백신, 그러니까 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100만 회분을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회분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국내 1, 2차 접종 간격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인구의 70% 가까이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3차 접종,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3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3차 접종을 할 때 한국에 남는 잔여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화이자 회장과도 미국에서 면담을 갖고 화이자 백신의 공급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문 대통령께서 연설을 위해서 입장을 아직은 하지 않으셨는데 현지를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주 유엔 대사의 소개로 입장을 하게 되겠죠? 네, 문 대통령이 압둘라 입장했습니다. 샤히드 네, 함께 의장님, 들어보시죠. 안토니우 구테레시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2년 만에 다시 유엔 총회장에 서게 되니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76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샤히드 의장님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유엔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구테레시 사무총장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총장께서 역점을 두어온 평화유지 활동과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코로나와 기후 위기로부터의 회복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며 치료제 개발도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구 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과 행동의 중심으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엔의 창립자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며 국제평화의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이제 유엔은 지구 공동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가 간 상생과 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구 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경제 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 일자리, 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 계층별, 국가별 격차가 커졌습니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코백스의 2억 불을 공유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 디지털,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구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 탄소 중립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카업을 계기로 2030 NDC를 상향해 발표할 것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개별 국가는 물론 모든 나라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과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 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를 지원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파리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 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유엔의 출범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갈등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유엔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던 불완전한 평화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로 바꾸고 인류 모두의 자유를 정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2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 불용과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3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2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합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각국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방금 연설이 끝났는데 오늘 연설의 핵심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북 메시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항구적인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남북 간, 북미 간의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형식으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형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유엔 가입 30주년과 관련해선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기 위한 시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의 역할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헌을 약속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사례를 소개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오는 11월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하겠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